우리가 흔히 들어보셨을 텐데 참모본부, 뭐 참모총장이란 말 하잖아요. 왜 참모총장이라고 부를까? 이 말의 기원이 된 사람이 사실 몰트게입니다. 몰트게에 대해서는 웬만큼 전쟁사 매니아시면 모르시는 분이 많으실 텐데, 사실 2차 대전 이후로 전쟁사와 전술을 논한다면 우리가 독일군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거기서 나온 두 가지 큰 게 있어요. 하나가 현대의 기동전, 그리고 임무형 전술. 이것을 창시했다기보다는 기초로 놓았던 사람. 이 모든 것을 만들었던 정말 현대 전술의 할아버지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 몰트게입니다. 사실 군사적으로 너무너무 중요한 사람이죠. 안녕하세요, 임용환입니다. 세계사를 바꾼 명장들의 이야기, 오늘의 주인공은 몰트게입니다. 몰트게는 희한하게도 독일인이 아니에요. 이 사람 원래 덴마크 출신입니다. 근데 덴마크 군에 들어갔는데 덴마크 분들한테 좀 미안하지만 당시 덴마크에 있으니까 이거 뭐 평생 군인으로 출세하기는 틀린 것 같거든요. 군인은 뭔가 전쟁을 해야 되고 큰 걸 해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프로이센 군대로 이적을 합니다. 근데 이게 정말 재미난 게 당시 독일은 민족주의가 굉장히 강했고 그 중에서도 프로이센 사람들은 보수적인 거로 유명했어요. 배타적이고. 그런데 이 덴마크인 중위를 받아들여요. 이제 여기서 두 번째 황당한 게 생기는데, 이분은 실전 경험이 전무한 사람입니다. 유일하게 실전 경험이 오스만하고 싸울 때 전투에 참여한 게 아니라 참관하러 간 게 전부예요. 외국인이라 그랬는지 늘 뭐랄까 참모 뭐 이런 쪽으로만 있었지 중대장 노릇도 한 번 안 해봤습니다. 그런데 아무튼 천재적인 지휘관으로 쭉쭉 승진을 해서 독일 참모본부라는 걸 창설하고 참모장이라는 직책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근데 이렇게 말씀드리면 이 사람이 현대의 참모총장인가 보다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이 당시의 참모본부는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그런 총사령부가 아니었어요. 정말 전형적인 싱크탱크였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이 싱크탱크가 나중에는 진짜 헤드쿼터가 된다는 거예요. 현대 전술의 아버지로서 몰트게는 중요한 깨달음을 얻습니다. 지난 시간에 저희가 나폴레옹 얘기하면서 내선 기동과 외선 기동이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 전에 잭슨 이야기할 때 남북전쟁이 시작되면서 거대한 땅에서의 어떤 대규모 병력 이동을 통한 전쟁이 시작되었다고 했습니다. 이게 시작되고 관측은 됐는데 막상 자기네 땅에다 적용하려니까 이게 쉽지가 않은 거예요. 몰트게는 정말 좀 수학적이고 독일적으로 접근하는데, 이제부터는 이 공간이란 개념, 전쟁터가 뭐 매복하고 뭐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공간이라는 걸 설정해 놓고 공간의 병력과 물자를 어떻게 예술적으로 투입하느냐. 이전에는 공간에 도착해서 매복을 하느냐, 뒤를 치느냐 뭐 이런 게 있는데 그걸 아니고 공간에다가 어떻게 집어넣느냐. 그리고 이 공간이라는 건 과거에는 지형, 산이냐, 바다냐, 골짜기냐 그게 아니야. 이제는 시간과 기술이 대입된 공간이 중요한 거예요. 예를 들면 그 공간에 철도가 깔려 있어요. 그러면 그 공간은 1시간에 10만 군데도 집어넣을 수 있는 공간인 거예요. 철도도 없고 도로도 없는 돌밭이에요. 그러면 1시간에 1개 중대밖에 못 집어넣어요. 똑같은 면적이라도 의미가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몰트게는 이거를 생각하는 겁니다. 시간과 기술이 대입된 공간. 그리고 그 속에서 시간과 질의 양의 속도, 의미가 달라진다. 만약에 여기 하나 더 있어요. 공간에 철도가 깔려서 하루에 70만 명도 투입할 수 있어요. 그게 작전의 명령만 갖고 될까요? 그런 거를 하려면 군사령부가 아니라 정말 황제의 도장도 있어야 되고, 다시 말하면 정치 경제적 요인까지 고려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정치 경제적 요인이라는 게 반드시 지금 말씀드린 황제의 도장만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커피숍을 깐다. 커피점에 와서 사람이 대화를 하고 이렇게 되려면요, 그게 어느 정도 사회 문화라든가 뭐 교양 수준 이런 게 있어야 돼요. 그래서 어느 나라의 커피숍 이렇게 배급할 때 실제로는 대학이라든가 여러 가지 많이 봅니다. 그래서 이 나라 사람이 어떤 문화 수준, 교양 수준, 그리고 카페 와서 뭘 하냐는 거예요. 데이트를 하느냐, 컴퓨터 켜놓고 공부를 하느냐. 이게 그 나라의 교육, 문화 이런 거 다 관련돼 있거든요. 50만 대군을 철도에 집어넣는다. 그냥 기차에 태우면 될까요? 애들을 기차까지 태워서 전쟁터에 보내는데
한 칸에 200명이 타고 있어요. 몇십 킬로를 몇 시간을 가요. 그동안에 막 이상해지지 않을까요? 얘들이 통제가 될 만한 어떤 지적 수준이나 훈련 수준이 되려면 어떤 나라는 막 이런 아저씨가 막 칼 차고 이렇게 철도에 돌아다니면서 조용히 있어라 이래야 조용히 있을 수도 있고요. 음악 틀어주고 군가 부르면서 나라를 위하여 이러면서 더 씩씩하게 갈 수도 있어요. 가는 동안에 그 열차를 어떻게 운영할 거냐 이런 것도 정치 사회적 요인까지 다 고려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몰트게에 와서 이런 거를 고려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나온 게 뭡니까? 참모본부예요. 참모라는 개념이 뭐냐? 많은 분들이 옆에서 도와주는 브레인이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참모라는 건 직원을 할 수 있느냐? 제가 상황 파악을 잘할 수 있느냐? 이렇게 생각하면서 이제 참모를 많이 말씀하시는데 몰트게 참모본부는 그게 아닙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공간에서 건물을 짓든 기업을 만들든 뭐 놀이공원을 만들든 뭐 주식 투자를 하든 여기에 최고의 전문가들이 모여서 땅부터 공기부터 사람의 지적 수준과 역사까지 다 분석해서 전략을 만들어내는 팀이 참모본부인 거예요. 그래서 이 몰트게가 독일에 와서는 독일의 사회가 우리 조건도 중요하잖아요. 그래도 우리는 후발 국가다. 그리고 우리는 지정학적으로 참 전쟁에선 안 좋은 구조에 있다. 왜? 양면 공격을 당하거든요. 이건 독일의 숙명이다. 우리는 어떤 전쟁을 하든지 양쪽에서 강대국이 쳐들어온다. 그럼 이 속에서 생존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런 거를 바꿔놓자. 이것도 참모본부의 중요한 기능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역사를 공부하고는 좌절에 빠져요. 이게 뭐야? 우리는 맨날 두드려 맞는 운명이잖아. 그럼 기껏 하는 게 왜곡해. 우리는 두드려 맞지 않았어. 저걸 팼어. 이렇게로 할 때 몰트게는 그게 아니라 그 현실을 인정하고 이 두드려 맞아야 되는 상황에서 어떤 사람이 생존했니? 그리고 우리가 그것을 생존하기 위해서는 어떤 걸 만들어야 되겠니? 라는 걸 연구하는 게 참모본부였어요. 그래서 참모본부의 가장 중요한 모토는 최악의 상황을 고려해야 한다. 참모본부는 그야말로 비관론, 근데 바보 같은 비관론자가 아니고 무조건 최악의 상황을 고려해야 한다라는 것을 정확하게 박아놨습니다. 이때 그 독일의 황제가 독일 통일을 이뤘던 비렐름 1세인데 비렐름 1세가 정말 잘한 게 뭐냐면 이 몰트게 이거 최악의 상황을 고려해야 한다는 걸 철저하게 밀어줬어요. 그게 리더로서 가장 잘한 일이었어요. 그래서 참모본부에서는 그렇다고 비관한 게 아니라 최악의 상황을 가정해서 그거를 극복하기 위한 슈퍼 플랜을 만들어내기 시작했죠. 생존을 위해서는 절대 불가능에 도전해야 된다. 이게 참모본부의 모토였습니다. 1866년 7월 3일에 퀘니히 그레이츠 전투라고 유명한 전투가 벌어집니다. 이게 뭐냐면 이제 독일이 통일하려고 그러니까 주변국들이 간섭이 들어오는 거예요. 독일이 통일하면 큰일 난다. 우리가 역사를 통해서 알고 있지만 독일이 통일하니까 정말 큰일 났어요. 그리고 1차 대전, 2차 세계대전 패배하고 지금도 유럽의 부의 절반은 독일이에요. 그런 법 진짜 대단하지. 이거를 군사적 기초로 만들어 놓은 사람이 몰트게입니다. 절대 불가능에 도전을 하는데 프리드리 때까지만 내선 기동만 했어요. 적이 쳐들어오면 그 안에서만 돈다는 거죠. 나폴레옹은 외선 기동을 했다고 그랬죠. 적 진영을 넘어서 그 뒤쪽까지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그랬다가 망했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문제는 몇 번 이기고 나니까 연합군도 나폴레옹 전술을 이해하게 됩니다. 나폴레옹 전술을 다 예측을 하니까 이렇게 끌어내면 이렇게 할 거라는 거 아는 거야. 공격해서 하나 끊어버리고 하나 끊어버리고 이런 식으로 가지들을 치니까 결국 나폴레옹이 중요한 부대를 잃고 고립되니까 거꾸로 포위되고 이런 식으로 패배하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다들 봐라. 외선 기동은 하면 안 돼. 안 하는데 가만히 보니까 우리는 외선 기동을 안 하고 내선 기동만 했다가는 더 이상 이런 압박을 이겨낼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외선 기동도 해야 된다. 왜? 우리는 땅이 좁아서 그때는 독일이 아니라 프로셈만이니까 양쪽에도 들어오면 땅이 좁아서 한 번만 패전해도 나라가 망하는데 이거를 어떻게 안에서만 도니? 그러니까 얘들이 뭐예요? 전쟁을 우리 땅에서 하면 안 되고 밖에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실 전략적으로 보면 맞아요. 도덕적 이런 걸 빼고. 이거를 독일에 대입한 사람이 또 몰트게예요. 근데 이게 무섭잖아. 왜? 나폴레옹도 실패했는데. 근데 이걸 해야 된다는 거야. 몰트게가 뭐라고 말하게? 나폴레옹 때는 기차가 없었잖아. 그래서 퀘니히 그레츠 전투에서는 철도를 이용해서 3개 군대가 외선으로 기동해서 오스트리아군을 포위하는 작전을 씁니다.
근데 사실은 이 계획이 다 누설되고 이 나라는 정말 희한한 나라 유럽은 작전 계획이 신문 기사에 나와요. 그럼 또 뭐라고 그러는지 알아서 야 이거 말도 안 되는 소리야. 아마 가짜 뉴스도 많겠죠. 이런 걸 누가 해? 이걸 어떻게 해? 근데 이제 제일 중요한 게 어떻게 해요. 자기들은 준비를 안 했기 때문에 자기들 생각을 보면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몰트게는 그걸 준비를 했거든요. 그래서 군대를 3개로 나눠서 철도로 이동해서 나른 다음에 거기서 전적지를 오게 합니다. 당시 오스트리아군 생각에는 군대라는 건 다 집결한 다음에 싸우는 거예요. 그럼 집결하면 기껏해야 뭐 40km 안에 집결할 거잖아요. 오스트리아가 기병이 유명하니까 막 열심히 정찰을 했는데 반경 40km인가 100km 안에는 독일군이 없습니다. 그러면 내일 모레 전투를 시작할 때는 그때까지는 아무도 없다라고 생각하고 전투를 시작했는데 전투 개최 이틀 전에 철도로 도착해서 얘들이 밤새도록 달려왔죠. 그래서 막상 전투를 딱 시작하니까 갑자기 적군이 3배가 돼갖고 나의 좌우로 치고 나오는 거예요. 오스트리아군을 4만 명이 전사하고 나머지가 거의 포로가 되는 엄청난 전적을 세웁니다. 당시 프로이센군은 15,000명 정도밖에 죽지 않았어요. 물론 그것도 많이 죽은 거지만 상대적으로 생각하면 엄청난 거죠. 거기다가 얘들이 미리 도착 안 했음에도 그런 식으로 와서 포병 이런 것도 완벽하게 배치해가지고 기병 돌격하면 탄막 포격으로 해쳐버리고 이런 식으로 해서 완벽한 승리를 거두는데 이게 왜 참 대단하냐면 이렇게 많은 군대를 단 2, 3일 안에 거기다 투입하려니까 보병 개인이 가지는 장비가 60개가 넘어요. 그리고 이게 장거리를 이동하니까 거기에 따른 빵이나 이런 거 가져오는 것도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원래 당시만 해도요. 이게 전투 한번 하는데 며칠이 걸리는 게 병사력이 도착을 하면 그다음에 이제 대포도 오고 포탄도 오고 빵도 오고 그래서 처음에 이 안을 냈더니 프로이센 장교들도 다 말 안 된다고 그랬어요. 이걸 어떻게 하냐. 갔다가 사흘 굶어서 도착하면 걔들이 어떻게 싸우니. 근데 이거를 참모본부 애들이 절묘하게 다 열심히 계산해가지고 기가 막히게 이용해서 단숨에 수만 군대의 병력을 몰아치는 거죠. 근데 이게 얼마나 계산이 아슬아슬했냐면 그날 아침에 밥이 없어가지고 사실은 완벽하진 않죠. 근데 3끼를 굶어서 전투를 못했다면 모르겠는데 한 끼 굶은 건 용서해 줄 수가 있잖아. 얼마나 먹을 게 없었는지 황제도 굶었다고. 그래서 뭐 황제가 뭐 빵 하나 드셨다던가. 그래서 비스마르크하고 몰트게는 비스켓 하나 먹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굉장히 아슬아슬한 건데 어떻게 보면 그런 정도로 극한으로 이 어떤 효율성을 뽑아냈다는 게 대단한 거죠. 그 다음에 몰트게가 대단한 것이 참모본부에서 이렇게 전략을 짜면서 이런 것들을 단기적 환경과 장기적 환경 이렇게 나눴어요. 그럼 장기적 환경이란 뭐냐? 요새를 만든다. 예비군 제도를 만든다. 이건 장기적인 거예요. 그럼 단기적인 건 뭐냐? 정예부대를 육성한다. 뭐 군대가 기동한다. 그 다음에 뭐 교통, 뭐 철도를 깐다. 도로망을 깐다. 이런 건 단기 전투를 위한 거라는 거예요. 보통은 이거 그냥 섞어서 해요. 요새 있잖아. 요새 있어. 뭐 도로도 깔아요. 도로도 깔아야지. 거기다 누구를 안 칠까? 이거 중요한 데니까 정예부대를 갖다 꽂자. 아무 관계없이 하거든. 근데 이분이 대단한 게 단기적 조건과 장기적 조건을 나눠요. 지금도 그런 거죠. 우리나라 뭐 국가 역량이 몇이냐. 뭐 여기랑 싸우면 누가 이길까? 우리 이런 거 되게 좋아하잖아. 근데 이분은 이런 걸 하죠. 단기적 조건으로 장기적 조건을 칠 수도 있는 거야. 저런 요새 예비군 이런 것을 단기적 조건으로 어떻게 칠 수 있을까? 이거 사실 몽고군이 하던 거예요. 요새의 병력이 잔뜩 있는데 소수의 기병을 가지고 중간으로 뚫고 들어가서 휘젓고 다니면 몇 개의 요새에 보급도 끊고 이렇게 할 수 있다. 이거를 이분은 이제 전략적으로 단기 조건과 장기적 조건으로 나눈 거죠. 이런 게 왜 필요하냐면 몽고군 시절에는 그냥 말 타고 다니니까 좀 생각을 단순하게 해도 돼요. 우리 지금 생각하는 것처럼 말 타고 들어가면 돼. 지금은 철도 필요하지. 보급만 해도 몇십 개가 필요하지. 물통 뚜껑이 안 와서 진 전쟁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는 전쟁이 너무 복잡해졌기 때문에 그 몽고군의 아이디어가 뻔한 것 같지만 실제 전쟁을 할 땐 그렇게 안 돼요. 그러니까 몰트게가 이걸 단기적 조건과 장기적 조건으로 나눈 거예요. 그리고 단기적 조건으로 장기적 조건을 친다. 장기적 조건으로 단기적 조건을 맞는다. 이런 식의 어떤 분류를 만들고 구조를 짜는 거 정말 중요한 능력입니다. 이거는 가르쳐 줄 수도 없어요. 왜? 계속 바뀌니까.
그래서 몰트게가 참모본부라는 걸 만든 겁니다. 그래서 몰트게는 전략이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한테 정말 많은 시사점을 주는데, 전략이란 뭐냐? 전쟁을 준비하는 과정이다. 손자병법도 비슷한 얘기는 했습니다만, 총력전이란 뭐냐? 진짜 중요한 겁니다. 자원의 총력이 아니다. 그럼 뭐냐? 국가의 역량이라. 미래를 예측하는 능력, 전략을 짜는 능력, 아까 말씀드린 구조를 만들어내고 분류 기준을 만들어내는 능력, 미래를 예측하고 미래에 닥칠 상황에 대해서 총력을 기울일 수 있는 능력이 총력전이다. 왜 똑똑한 장교들을 뽑아서 여기서 국가 문제까지 고민하면서 같이 머리를 싸매느냐? 우리가 알 수 없는 미래를 위해서 대비하고 훈련해야 하기 때문이다. 20세기가 시작되기 한 20년 전에 몰트게가 했던 이야기입니다. 결국 여기서 중요한 명제가 나옵니다. 전술이란 시대가 마련하는 조건과 부합해야 하는 것이다. 근데 지금까지 말한 사람들은 과거를 보고 현재가 맞추면 됐어요. 이제는 미래를 대비해야 하는 거예요. 미래에 대한 전술이 어떻게 나오느냐? 가장 대표적인 게 독일의 전격전입니다. 그것은 다음 시간에 구데리안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